문제 좀 보겠습니다. 1, 2, 3번이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은 거예요.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죠. 이걸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수요가 늘거나 줄어도 공급이 그걸 따라서 줄거나 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싸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가격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공급이 변하지 못하는, 즉 신축이 안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신축이 안 되거나 부실 수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조절 쉽지 않고 가격 왜곡이 생깁니다.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 존재하는 게 특징이었고,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품별 시장 조직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를 민법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매매라 부르죠. 매매. 그럼 매매는 그 성질이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부동산 자체가 공공성을 띠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극히 사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국지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 시장마다 물건이 다 다르게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가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균질적 가격 형성이 안 되죠. 그럼 맞는 건 누구 하나다?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저런 말 써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질이었던 국지성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국지성.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럼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아까 1번의 1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즉 신축이 안 되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생긴다? 가격 형성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2번의 2번과 1번의 1번은 똑같은 내용 물은 거예요. 3번 부동산 시장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맞는 표현인데 이건 비가역성이 아니라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별성. 4번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얘기한 외부 효과라는 것 때문에도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이거를 수요 가격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인이 하나 더 나왔는데 오타죠, 오타. 매수인이 아니라 이번에 누가 돼야 돼요? 매도인. 그럼 이 매도인의 제한 가격을 공급 가격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만나는 점인 균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찾으랬으니까 답은 3번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상품별로 표준화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탄력성 문제예요. 탄력성. 공급 곡선의 기울기랑 탄력성이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문제입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 신축이 안 되는 단기에는 어떻고 비탄력적이고 신축도 가능한 장기에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장기의 탄력적인 공급 곡선의 모양은 탄력적이니까 그 모양이 어떻다? 완만하겠죠. 완만. 그럼 3번은 맞는 표현. 틀리셨다면 집에 가서 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수요 공급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4번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것도 수요 공급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서로 대체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의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운 대로 아파트 대체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문제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놓고 내용은 뭐 묻고 있어?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나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극히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배운 거는 시장론, 정책론까지 계속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4번이 그래서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그럼 이 지대지불 능력을 소득 수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주택의 여가 현상이었고, 그럼 주택의 여가 현상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을 설명한 거니까 맞는 표현. 그래서 틀린 거 4번. 4번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그럼 얘는 아직 투기 지역으로 지정 안 한 거죠. 그러면 소문이라는 게 그 시장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이런 정보가 영향을 줘서 주택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이론?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배우죠. 배운 게 없잖아요.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로 거고, 그러면 배운 거는 효율적 시장 이론 하나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 찾으시면 되죠. 뭐. 5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요. 옳은 것.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고, 시장 효율성. 시장 효율성. 그 다음 이런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이와 같은 지문이 있는데 책에는 이 지문이 없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 개념 정리하고 효율적 시장의 개념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1번은 그대로 맞는 표현이요. 그럼 1번이 맞았으니까 원래는 2번, 3번, 4번, 5번 안 읽어야죠. 근데 불안하니까 꼭 읽다가 4번 같은 거 찍고 이러죠. 2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다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아무리 투자 분석을 잘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오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없다. 그래서 아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다 뭐였어요? 다 정상이었죠. 그럼 2번은 그래서 틀렸고, 3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다. 가봤간? 다른지는 어떻게 알아? 가보셨어요? 다? 나라마다? 다 못 가봤어, 알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100%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그걸 다 가봤나?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라마다 일단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비슷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해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 비슷하다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맞는 지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효율성의 정도는 다 똑같지 않죠. 왜?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4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지금 얘기한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 그리세요, 표를. 뭐 이거 그리는데 몇 초 걸려? 그래서 이거 그리세요. 정 안 풀리는 분들은 이거 그려서 풀어요. 그래서 얘가 약성, 얘가 중강성, 얘가 강성, 얘가 과거, 얘가 현재, 미래.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세요. 무슨 시장이래요? 약성. 무슨 분석했대요? 기술적 분석. 그럼 무슨 정보까지만? 과거 정보까지만. 그럼 요칸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갔던 게 뭐예요? 정상이윤이지 뭘. 그럼 초과이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가 돼야죠.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보는 뭐예요? 과거, 현재의 공개된 정보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즉 공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개념이니까 맞는 표현. 근데 그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똑같이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했대요. 그럼 초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중강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표된 정보라는 건 뭐예요? 공표된 자료라는 건. 공개된 자료를 말하니까 과거나 현재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칸이잖아요, 2칸. 그럼 2칸에 들어갈 건 정상이윤이요, 초과이윤이요? 정상. 그럼 정상이윤만 어째 초과이윤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이렇게 풀면 제일 쉬운 거를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손이 조금 바쁘면 되죠, 뭐. 그래서 5번 같은 거 틀리시는 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나와도 못 풀어요. 5번 같은 문제가 딱 이런 형태로 묻는 거기 때문에 5번 문제를 못 풀으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도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6번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가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봐요. 1번 주거분리란 아까 개념 정의한 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2번 주거분리는 주택의 소비자가 정해볼까?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옆에 고가주택이 있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이용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정해볼까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 집은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반대로 부유해볼까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옆에 저가주택 생겨서. 그러면 그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려는 거니까 그걸 피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번이랑 연결해서 읽으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 그럼 무슨 외부효과 받는다? 정외효과 받는 거죠. 그럼 나한테 유리한 이익을 보니까 집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서 할증료가 붙어 거래돼요.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근데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 무슨 외부효과 받는다 그랬어요? 부외효과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부외효과를 피하려고 하니까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할인돼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여과인상 발생한다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책 꼭 읽어보세요.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이런 내용 못 푸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 그럼 이 주택의 보수를 뭐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재건축. 그럼 그 재건축을 하는데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는 건 재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럼 재건축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럼 무슨 료가 나타나? 상향료가 나타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고.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료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다. 그럼 이건 상향료가 하향료가 구별하는 건데 구별 잘 안 되시면 뭘 무조건 찾아내셔라? 누가 이사 왔는가? 그럼 여기서 누가 이사 왔어요? 저소득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이 이사 왔으니까 상향료가 아니라 하향료가가 돼야지.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고가주택이 점차 저가주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향료가가 아니라 하향료가 돼야 된다. 하향료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7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와 같은 문제를 박스형 문제라 불렀고 얘는 개수 찾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제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했어요. 푸는 방법은 기억 읽고 확인하고 니은 읽고 확인하고. 그럼 기억 중심지란 각종 재화나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개념 틀린 게 없죠? 그럼 기억은 맞았으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읽으셔야 되는데 도달 범위는 앞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도달하는 공간적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재화가 도달하는 최대한의 거리. 그러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 말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 즉 중심지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다. 그럼 1이라는 건 하나라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0. 근데 1인지 0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숫자 1인지 0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니은은 잘 모르겠다 쳐요. 가장 좋은 건 1이 아니라 0이라는 걸 찾아내서 니은은 틀렸다는 걸 확인해서 바로 4번을 찾아내시면 제일 좋은데 니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누굴 더 읽어보는 거예요? 디귿. 그러면 최소요구치라는 건 개념이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최소요구치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디귿도 그대로 개념 맞는 거죠. 그럼 기억도 들어가고 디귿도 들어가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4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은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두드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 읽어보고 푸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항상 체크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답은 4번. 8번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요. 1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더 클 때. 그럼 지금대로면 요 지문대로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더 큰 거죠. 이 문장대로면. 그럼 최소 요구치가 더 크면 중심지는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 재화의 도달거리가. 학계론에 제일 어려운 건 산수가 아니에요. 국어가 제일 어려워. 내용은 똑같은 건데 한글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틀려요. 지금 그대로 해석하세요. 중심지 이론에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더 클 때니까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최소 요구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심지 형성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 재화의 도달거리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이 사람 뭘 찾았다?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 이걸 우리가 배운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소매인력.
그럼 그 소매 인력이 같은 지점을 뭐라 불렀고? 분기점이라 불렀고, 그 분기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구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이 컨버스였죠. 그럼 2번도 맞는 표현. 3번과 4번은 묶어서 비교하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 관심 없습니다. 이건 누가 설명했으니까? 크리스탈러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레일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모형은 중심지가 하나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4번 묶어서 기억하시고. 5번,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었다? 4가지. 소매 인력, 구매 유인 비율, 이용객수, 매출액.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 점유율은 1, 2, 3, 4번 중에 뭘 뜻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구매 유인 비율이요, 구매 유인 비율.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구할 수 있는 게 4가지라니까? 첫 번째 뭐 구할 수 있다? 소매 인력. 그럼 이건 그냥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뭘 보는데요? 구매 유인 비율. 그럼 이건 뭐로 나오겠어? 퍼센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용객 수는 뭐예요? 사람 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매출액은 금액으로 나오겠죠. 얼마. 그럼 여기서는 뭘 구한대요? 시장 점유율. 그럼 비율 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국어예요. 국어. 한국 사람들인데 국어가 제일 어려워. 산수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국어를 이해해야지. 그래서 답은 몇 번 틀렸어요? 1번. 그래서 5번 맞아 설명해야지.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각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이 사람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출제자들은 허프 정도의 문제는 뭐로 보는 거예요? 간편한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죠.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면 출제 안 해요. 어쩌다 한번 내는 거지. 근데 왜 내는 거예요? 간편하니까 이 정도는 풀겠지라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9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똑같은 문제니까 그대로 풀어서 4번 나오면 될 테고. 10번 공장부재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럼 완제품 생산했으니까 팔러 가야죠. 그럼 팔러 가기 쉽게 어디다 짓는 게 좋아요? 시장 근처. 그럼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숙련자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돼. 그러면 사람 많은 노동 집약적 입지를 선호합니다.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그럼 보편 원료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잖아요. 그럼 공장을 어디다 세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팔러 가기 쉽게 어디다 세우는 게 좋다? 시장 지향 입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료 지향 입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말 중량 감소 산업은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원료 지향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 보편 원료라는 말을 뭐로 바꾸셔라?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은 당연한 얘기 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4번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기술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는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됐다? 계열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순서대로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한 군데 어떻게 하는 게? 모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집적 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시장 지향 입지나 원료 지향 입지 말고도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노동 지향 입지나 집적 지향 입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묻고 있죠. 근데 그걸 뭐 대단하게 틀리게 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구하셔야 되고. 5번 조직 구조의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이나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의 변화도 입지 요인의 변화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한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더라? 2번.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와 시장 지향 입지는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얘네들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외워지는 것들이고 9번에서 풀어봤던 계산 문제만 계산 문제 푸는 방법 꼭 익혀두시고요. 계산 문제가 7개 정도 나올 텐데 그걸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럼 그 두세 문제는 꼭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레일리나 허프 계산 문제는 매년 내면서 실제로 풀어보면 1분 안 걸려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가 벌써 다음 달이죠. 그 다음 주는 뭐 바로 이어서 명절이고, 그러니까 뭐 벌써 1월 한 달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요 공급 이론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투자론 공부하셔야 되니까, 요번 주까지 수요 공급 이론은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야지 투자론 공부할 시간이 나오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